안녕하세요. 달달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10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소아병동에 입원 중인 신생아의 활력 증상을 체크하던 중 맥박이 140회, 호흡이 32회로 측정이 되었다면 이때 취할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신생아의 여기서는 이제 바이탈 사인의 정상 범위를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펄스, 맥박은 몇 회가 신생아에게는 정상 수치일까요? 1분에 120에서 140회가 정상이고요. 레스피레이션, 호흡은 30에서 60회가 1분에 정상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맥박이 140회였고 호흡이 32회이니까 정상 범위에 속해 있다, 그죠? 네, 답은 그래서 3번 정상이므로 그대로 둔다. 2번 질분만 직후에 산부가 오한을 호소하며 떨고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질분만 직후에 산부가 초어예요. 이 경우 우리 분만 사기, 회복기에는 정상 분만의 경우라도 분만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이렇게 몸이 떨리는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체내의 혈액이 태반으로 가던 게 갑자기 이제 되돌아오면서 순환계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 분만의 경우라도 분만 직후, 분만이 끝나고 난 후 몸이 떨릴 수 있어요. 오한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는 담요를 덮어주거나 좀 따뜻하게 해줘야겠죠. 덮어주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을 먹이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적절한 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위해서 담요를 덮어주거나 따뜻한 물을 좀 먹여준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정상적인 쌍태아를 임신 중인 임산부에게 산전산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옳지 않은 거 했어요. 자, 쌍태아.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에 산후출혈, 분만 후 출혈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자궁이 좀 커져 있겠죠. 일반적인 단태아보다는 과다증대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반 조기 박리. 태반 조기 박리는 태반이 일찍 이렇게 박리가 되는 건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풍선에 좀 비유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좀 쉽게 접근해서 생각해보면 풍선을 우리가 너무 불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풍선. 이렇게 커졌어요. 풍선이. 풍선을 너무 불면 고무가 굉장히 얇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궁벽이 얇아지는 것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팽팽해지면서 이 태반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태반이 붙어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태반 조기 박리가 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합병증들이 조기 양막 파수. 이것도 빨리 양막이 파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태아보다는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부풀기 때문에 압력이 훨씬 더 커져요.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양막에 가해지는 압력도 훨씬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태반 조기 박리든 조기 양막 파열, 파수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수 과소증이 답이 아니겠네요. 올 수 있는 합병증은
네, 양수 과다증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태아일 때보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양수도 많아지고, 네, 빈혈도 맞죠. 단태아보다 훨씬 더 많이 피가 필요할 테니까 빈혈이 엄마한테는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네, 감염 양막이 터지면서 외부 세균이 자궁 안으로 들어오거나 할 때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분만 후 3일이 지난 산모의 체온이 39도 2, 맥박이 110회이다. 그 원인으로 옳은 거였어요. 산모의 체온이 39.2도, 우리가 정상 체온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고열이죠. 그리고 맥박이 110회이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 체온이 정상 체온이 아니라 올라가 있다는 건 내 몸에서 염증이 발생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산을 하고 38도 출산을 하고 3일 후고 그죠? 그리고 38도 이상의 계속되는 고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제 산후 감염을 의심할 수 있겠네요. 몸에 염증이 있겠다. 그래서 산후 감염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이 산후 감염에는 어디가 염증이 생기는 거냐? 뭐 생식기에도 올 수 있고요. 분만 직후니까요. 그다음에 비뇨기계로도 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유방 감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산후 감염이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대형 식당에서 조리사가 조리 과정 중 기름이 튀면서 코와 입 주위에 2도 안면 화상을 입었다. 이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거였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코와 입 주위에 2도래요. 코와 입 주변이라고 하면 이제 호흡기가 있는 쪽이라서 우리가 이제 호흡 곤란이 있는지, 호흡 곤란의 유무를 좀 관찰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숨을 잘 쉬는지 기도 확보를 해주고 일반적인 화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한번 체크를 해보죠. 하고 넘어가죠. 화상 부위를 보통 우리가 찬물에 담그죠, 그죠? 찬물에 담가서 화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조한 그다음 멸균된 천으로 덮어서 상처를 보호해주면 되겠습니다. 상처 보호. 그리고 물집이 생긴다. 그러면은 물집은 그쵸, 터트리지 않습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터트리지 않고요. 수포 제거하지 않고 그다음에 너덜너덜한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 같은 거 제거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바세린 연고, 화상 연고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물에 담가서 건조한 멸균된 천으로 덮어서 상처를 보호해 주는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코와 입 주변에 2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호흡곤란 유무를 잘 관찰해주고 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신생아에게 이것이 결핍될 경우 혈액 응고 시간이 연장되고 출혈과 멍을 유발하게 되며 심한 경우 내에 치명적인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출혈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비타민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했으니까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정도가 있겠네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비타민 C는 답이 안 되겠고요. 그죠? 수용성이니까. 그 중에서도 혈액 응고 시간 지연되고요. 출혈, 그다음에 출혈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렇죠. 비타민 K입니다. 비타 K는 우리가 프로트롬빈 형성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또 물질이기도 하죠. 간에서 이제 비타 K가 존재할 때 프로트롬빈을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이 풍부한 혈액을 간으로 운반하는 혈관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간으로 운반하는 혈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뭘까요? 이거 네, 위장, 비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이렇게 간으로 영양물질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 흡수한 영양분을 간으로 보내는 혈관입니다. 네, 답은 그쵸. 문정맥이라고 나왔는데 네, 다른 말로 같은 말로 간, 문맥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문맥이라고도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해부학에서 우리가 위치를 문맥이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이거 자, 그림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림이 너무 작네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간으로 이 소장에서도 우리가 소화가 다 되고 나면은 영양분을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그 다음에 위에서도 영양분을 흡수해서 비장에서도 또 흡수한 혈액들을 이렇게 간으로 보내는 요 혈관. 이 혈관의 이름이 그쵸? 지금 7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름이 그쵸. 간문맥. 여기가 간문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문맥이라고도 하고 그쵸. 그다음에 문정맥이라고도 한다. 이 혈관은 위장, 비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간으로 운반하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네, 8번. 심장벽은 혈액을 박출해내는 펌프 작용에 적합하도록 매우 두꺼운 근육성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크고 두꺼운 이유로 옳은 거 물었네요. 이건 왜 그래요? 그쵸? 피를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좌심실에서는 바로 나와서 좌심실에서는 바로 나와서 어디로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온몸으로 가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좌심실에서 혈액을 빵 뿜어서 펌핑을 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피를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서 높은 압력에도 견딜 수 있게끔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게끔 가장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황달이 있는 급성 간염 초기에는 지방이 적고 당질을 중심으로 소화되기 쉬운 맑은 국물이나 신선한 과즙을 섭취하다가 황달이 사라지는 회복기에 제공할 식사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간염 초기에는 지방이 적고 당질 중심으로 소화되기 쉬운 맑은 국물 먹다가 회복기에는 우리가 병의 호전을 위해서 그쵸? 빨리 나아야 돼요, 그죠? 병의 호전을 위해서 단백질은 고단백을 줘야 되고요. 그쵸? 고단백. 나머지는 답이 안 되겠네요. 고단백. 네,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도 높게 고탄수화물을 줘야지만 우리가 먹고 빨리 병을 호전시킬 수 있어요. 네, 비타민도 당연히 고비타민 줘야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방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고 간에서 우리가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인 담즙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방을 소화시킬 만한 담즙의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방은 저지방을 주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은 그렇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10번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시 영아 및 소아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비율은 그쵸. 5번 30대 2가 되겠네요. 그죠? 네, 15대 2는 우리 2인 구조자일 때나, 그죠? 2인 구조자나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의료 제공자만 해당이 되고요. 30대 2의 비율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갈증과 다뇨, 체중 감소의 증상을 보이는 당뇨 환자가 섭취할 적절한 음식으로 옳은 거 있어요. 네, 당뇨 환자에게 식이를 줄 때 우리는 식이를 적절한 열량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요. 그 환자 몸무게에 맞는 열량을 표준 체중에 딱 맞게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열량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당뇨식이 2000kcal 이렇게 주세요라고 처방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열량을 맞춰서 줘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각 영양소들을 골고루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총 열량 중에 우리가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건 50에서 한 60% 정도고요. 단백질, 지방은 각 20에서 25% 정도 비율을 차지해서 각각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당뇨 환자에게는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쌀밥보다는 그렇죠. 잡곡밥이 나요. 현미밥 이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선지에 있네요. 그죠? 잡곡밥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해 줘야 됩니다.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살이 많이 찔 수 있죠. 열량 조절해 줘야 돼요. 표준 체중 유지해 줘야 되니까 제한을 해주고 혈당을 조절할 수 없는 그렇죠. 단순당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해준다. 단순당 이런 것도 제한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답이 11번에서는 네 그쵸. 잡곡밥이 되겠습니다. 12번. 임신 후 규칙적인 산전진찰을 받으러 오는 임신부의 진료 시 배려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1번 신체 노출을 최소한으로 해준다. 이건 맞겠네요. 그죠? 정답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겠네요. 시간을 두어서 자세히 진찰한다. 태아의 움직임을 설명해준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 적절한 답은 안 되겠습니다. 5번도 적절하진 않고요. 그리고 보호자와 반드시 함께라는 건 반드시는 100%니까 이런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면 선지에서 적절한 답이 아닌 경우가 많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현기성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파상풍과 관련이 깊은 상처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찔린 상처, 뾰족한 거 보통 그쵸? 네,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에 의해서 그쪽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인데요. 뾰족한 거 하면 바늘, 그 다음에 못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테타니 균이 들어가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서 네, 찔린 상처는 자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절상은 벤 상처이고요. 관통상은 완전히 총알이 관통하는 것처럼 그런 상처가 되겠고요. 열상은 찢어지는 상처인 거고 자상은 세게 맞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눌린 거 같은 경우 낙상 떨어져서 이렇게 아니면은 자동차 사고 야구 공에 맞은 경우 이럴 때 우리가 네, 좌상이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파상풍의 3대 증상 한번 떠올려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증상 뭐있죠? 네, 아관, 긴급, 네, 입벌림 장애, 그쵸? 입벌림 장애 이런 거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충 미소, 네, 그 다음에 후궁 강직, 네, 활모양 강직 이런 파상풍의 3대 증상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혈뇨 및 단백뇨, 색이 진하고 거품이 나는 소변을 배설하여 사구체 신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할 식사로 옳은 거였습니다. 네, 사구체 신염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신장에, 네, 그쵸. 신장의 사구체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신장은 우리가 노폐물을 처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 대사물질인 뭐가 있어요? 질소성 노폐물 발생할 수 있어요. 신장이 이런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이 신장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됩니다. 이런 단백질, 대사물질. 근데 신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그렇죠. 고단백을 주면 안 돼요. 네, 저단백을 줘야 되겠습니다. 저단백.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되니까 네, 고탄수. 그다음에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노폐물을 처리하는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부종이 있다면 네, 수분도 제한하고요. 네, 수분 제한하고 네, 염분도 조금 제한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맞는 건 그렇죠. 저염 식사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5번 신생아 목욕에 대한 주의점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젖을 먹인 후에 목욕을 시킨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수유하기 전에 목욕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0도 전에 물을 따뜻하게 이용하는 거 2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목욕 순서는 발에서 머리 쪽이 아니라 그렇죠. 머리에서 발 쪽으로 두미 방향으로. 그다음에 목욕 시 태지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했는데 태지는 강제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없어지게 놔두고요. 5번 매일 시간을 바꿔가며 목욕시킨다 했는데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정해진 시간을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5분에서 한 10분 내로 빠르게 목욕을 시키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16번 간호조무사 A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러 명의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우울증이 있는 환자 중 제일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네,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돌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에서 보면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자살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급을 해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게 맞겠고 제일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이 되겠네요. 네, 답은 4번입니다. 17번 정시 부인이 월경을 5월 20일에 시작하여 25일에 끝났다. 네, 분만 예정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분만 예정일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280일이 지난 날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주수로 따지면 40주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그쵸? 생각해 보면 마지막 월경이 5월 20일이래요. 5월 20일. 자, 그러면 5월 20일에서 플러스 9를 하거나 그쵸? 플러스 9를 하면 12가 넘네요. 플러스 9를 했더니 12가 아니 그쵸 12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11을 넘으면 마이너스 3을 해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3을 하고 일수에는 플러스 7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월이 되겠고 일수는 27일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다음 해에 그렇습니다. 5월이니까 그 다음 해로 넘어가죠. 12가지 넘어가니까 다음에 2월 27일이 되겠고. 자, 그래서 월수에는 9를 더하고 1에는 7을 더하면 되는데, 이게 더해서 12가 넘어버리면, 빼기 3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분만 예정일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노인에게 피부 관리나 등 마사지 간호를 제공할 때 방법으로 좋은 거 있습니다. 네, 우리가 등 마사지를 하려고 하면 등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엎드린 자세인 복, 와이, 네,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에서 우리가 등 마사지를 좀 쉽게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어려우면 옆으로 돌아 눕는 측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뭐 슬흉이, 심스위 이런 거 자세가 좋진 않고요. 2번에 알코올 마사지를 해준다 했는데 네, 알코올 마사지, 알코올을 사용하진 네, 않아요. 노인에게는 그쵸, 너무 건조해집니다. 그다음에 비누를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그쵸. 비누도 많이 사용할수록 그쵸.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진 않겠고요. 화농성 고름 형성 피부염 환자. 피부염은 염증이 다시 옆으로 이렇게 옮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네, 건성인 경우 로션을 사용한다. 네, 이건 정답이 되겠네요. 18번의 답은 5번이 맞겠습니다. 19번 심하게 설사를 하는 어린이의 부모에게 적절한 간호를 위해 교육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설사. 심하게 설사를 한대요. 설사. 네, 설사를 한다는 건 탈수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탈수. 네,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탈수가 되면은 물도 몸에서 빠져나가고요. 네, 물과 함께 전해질까지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중증으로 탈수가 심하다 그러면 네, 먹는 걸로는 잘 안 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수액요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다음에 주요 증상들을 우리가 세밀히 관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 설사를 하니까 피부 청결 이런 것들 피부 간호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해서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같이 보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준다. 20번 항생제 주사 직후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저하되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거는 무엇일까요? 네, 항생제 주사에서 맥박도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진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급성 중증 과민 반응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하죠. 그래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하나입니다. 네, 뭐 여기서는 이제 항생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네, 벌에 쏘여서도 그렇게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알러젠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약물, 특히나 이제 항생제, 그쵸, 페니실린 같은 이런 항생제에 의해서 쇼크가 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한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이런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1번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웃고 있던 화나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이 화나에 대한 간호로 옳은 거 했네요. 경련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옆으로 눕히거나 그쵸? 고개를 한쪽으로 옆으로 돌려서 분비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겠고요. 기도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자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위에 위험한 물건 같은 거를 치워줘야 돼요. 위험한 물건을 제거해줘야 돼요.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 그 다음은 이제 의복의 끈, 허리띠, 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풀어줘서 편안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극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병실도 어둡고 조용하게 자극을 주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사지 해준다. 마사지 안 되죠. 억제대 해준다. 이런 것들
네,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해주지 않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이건 맞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의식이 없고 경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안으로 뭔가를 네, 먹이거나 주는 거 위험한 행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노인들의 장 능력 감소와 피부 합성 능력 감소로 인해 섭취해야 할 비타민으로 오른 거였습니다. 네, 노인이 되면서 네, 장의 능력이 떨어져서 네,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피부에서도 합성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잘 안 돼요. 떨어져서. 그래서 피부에서도 비타민의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꼭 먹어줘야 돼요. 보통 피부로 또 합성되는 비타민이 그렇죠.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근데 노인이 되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식품이나 우리가 보충제로 보충을 해줘야겠죠.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비타민 D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구토 및 호흡 중추가 있는 내간의 한 부분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네, 구토 및 호흡 중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가 있는 뇌의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 구토, 연하, 꿀꺽꿀꺽 삼키는 거, 네, 그 다음에 호흡,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을 네, 조절해 주는 거, 그쵸? 연수, 네, 답은 4번입니다. 연수, 숨내라고도 하는 숨과 관련되어 있는 뇌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잠깐 위치를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기억이 오래 남겠네요. 그죠? 자, 뇌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네, 아이고 죄송해요. 또 꺼져버렸네요. 뇌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되뇌입니다. 되뇌 여기. 네, 되뇌. 그 다음에 여기가 소뇌죠. 그죠? 그리고 중뇌가 여기에 있어요. 중뇌. 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간뇌라는 게 있는데요. 소뇌, 되뇌 이 사이에 간뇌라는 게 있어요. 간뇌. 간뇌에는 이제 시상과 시상하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간. 문제에서 내간의 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내간. 내간의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내간에 해당되는 게 그렇죠. 자꾸 꺼지네요. 죄송합니다. 매끄러운 설명이 되질 못하네요. 이 내간에 해당이 되는 게 중뇌, 그 다음에 연수와 사이에 있는 내교, 중뇌, 연수 이렇게 요 세 부위가 이제 내간, 줄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줄기에. 그래서 연수 다음이 이제 이 아래쪽으로 척수가 그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 숨뇌라고 하는 이 부위는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가 되겠다. 그래서 호흡, 심장 박동 조절, 심장 아니면 연하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는 이런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가 있는 뇌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4번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 임신 4개월 후에 우리가 혈류를 통해서 태반을 침범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원인균이 그렇죠? 좀 어려워요. 이름이 트레포네마 그쵸. 팔리듐. 네, 매독이 되겠습니다. 매독. 태반을 침범해서 수직 전파할 수 있는 질병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25번. 검사실로 가기 위해 대퇴골 골절 환자를 침대에서 이동차로 우리 운반하려고 합니다.
그 이동 방법으로 옳은 거 했네요. 보통 이제 침대에서 네, 이동차로 이렇게 운반을 하려고 할 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혼이불을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이에요. 혼이불. 네, 옮길 때는 이동차를 더 높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높이가 다르면 안 되겠어요. 그쵸? 높이는 네, 같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침대와 이동차의 네, 높이가 같아야지만 수월하게 옮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침대와 이동차 사이를 30cm 이상 떨어지게 한다라 했는데 네, 가깝게 나란히 붙여야 돼요. 그쵸? 나란히 가깝게 붙여서 우리가 옮겨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침대와 이동차 사이에 서서 침대랑 이동차 이 사이에 서가지고 옮기는 건 맞지 않겠네요. 그죠? 맞지 않겠고 옮길 때 이렇게 서서 이 사이에 서서 옮긴다고 했는데 어쨌든 혼니불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채 모양으로 한자 가까이 최대한 붙여서 혼니불을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지고 가까이 서서 옮기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차의 바퀴를 원활하게 풀어놓는다 했는데 풀어놓는 거 아니고 고정해 놓고 옮겨야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의료인이 의료행위 시행 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한 경우 이는 무엇을 위반한 것인가? 네, 의료행위 하기 전에 우리가 환자에게 설명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 및 동의 의무 태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이네요. 27번 한 달 전에 남성 노인 환자 K씨가 노인병동에 입원하였다. 이 치매 노인 K씨에 대한 간호로 옳은 거였습니다. 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네, 이건 맞겠네요. 네, 2번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 준다 했는데 한 번에 네, 그렇죠. 한 가지 정보 한 가지씩 줘야 되겠죠. 한 가지씩. 네,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인지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네, 3번 주의 안경을 자주 바꿔준다. 네, 이것도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러움. 네, 인지력 자체가 네, 있다 보니까 주의 안경을 자주 바꿔주면은 환자가 혼돈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하시 거리는 2m 정도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얘기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라고 했죠. 마주 보며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비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했는데 네, 비언어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네, 손짓, 그렇죠. 발짓, 뭐 또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인 대화에 속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용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산부인과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임신부 K씨가 조기 파수되었대요. 어떤 방법으로 분만실로 옮겨주어야 되냐. 네, 분만을 위해서 입원했는데 분만을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조기 파수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조기 양막 파열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분만 진통 이전에 양막이 파열된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운반차에 그쵸? 운반차에 눕혀서 분만실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들것에 눕혀서 옮겨주는 게 맞겠습니다. 29번 응급 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일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할 우선순위로 옳은 거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거는 의학적인 판단에 기초한 위급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중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폐쇄 제일 중요하죠. 제일 위험해요. 빨리빨리 살려야 되는 사람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폐쇄 아니면 대량 출혈 이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생리적 이런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상이 굉장히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얼굴, 목, 가슴 이런 데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네, 호흡에 방해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우선순위가 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 정도가 네, 맞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30번 수혈의 주된 목적은 부족한 혈액 성분을 보충하는 것이며 수혈은 일정한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혈의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 관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네,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O형, 그 다음에 제일 위에 AB형 그리고요. 이거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줬죠. 네,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냥 화살표 이렇게 그냥 위로 쭉쭉 그리시면 됩니다. 네, 같은 본인 혈액형들끼리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원래 임상에서도 그렇게 또 같은 혈액형들끼리만 수혈을 합니다. 네, 이렇게는 가능한 거고 어쨌든 O형은 네, O형은 다 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줄 수 있죠. 그쵸? 이렇게. AB형은 다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맞는 거는 AB형은 5번에 AB형은 O형에게 수혈 받을 수 있다. 네, 맞네요. 그죠?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1번 노인 환자의 안전한 입원 생활을 위해 입원시에 제공하는 안전교육 내용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1번에 낙상 예방 교육을 한다. 맞네요. 약물 사용을 절대 금지시킨다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약물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약 중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뭐 이런 게 적절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앉거나 일어날 때 좀 천천히 움직이고 외출하는 걸 금지시키는 것보다 네, 이제 일어나서 생활을 할 때 앉거나 일어날 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아니면 움직일 때 보행기나 뭐 지팡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맞겠군요. 5번에 침대 난간 제거하지 않죠. 침대 난간을 올려주는 게 맞겠고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32번 영구치는 만 6세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18세에 완전히 나오며 32개의 치열이 완성이 된다. 영구치 중에 맹출이 가장 빠른 거 있습니다. 네, 영구치 중에서 가장 맹출이 빠른 거 네, 4번의 제1대구치 제일 큰 어금니인데요. 이게 6살에 나오죠. 6살에 나와서 평생 써야 할 중요한 치아입니다. 써야 할 중요한 치아. 이기 때문에 충치 예방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치아가 되겠네요. 6살에 나와서 평생 써야 할 제1대구치 큰 어금니. 그래서 충치 예방 신경 써주자. 답은 4번입니다. 33번 치과 치료 시 치이면 점막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답이 2번 과사나 수소가 맞겠습니다. 34번 용기에 약물을 넣고 물을 부어서 가열해서 성분을 녹여내는 거. 녹여내는 방법으로 급성질환에 제일 많이 쓰는 제형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답은 그쵸. 탕제입니다. 급성질환에 제일 많이 쓰고 물을 부어서 끓여가지고 성분을 녹여내서 만드는 탕제 뭐 요즘에 겨울이니까 많이 드시겠네요. 쌍화, 탕, 십전대보탕 이런 거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고제는 달여가지고 꿀, 뭐 설탕 이런 거 넣고 농축시킨 상태입니다. 농축 달여가지고 그래서 유동 상태 액체보다는 걸쭉한 거. 그래서 뭐 고제라고 하는데 우리 경옥고 이런 거 여기에 해당이 되죠. 정제는 유효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축해서 뭐 부영제 이런 거 가해서 넣어서 정제 알약으로 만든 상태를 정제라고 하는 거고요. 주자가 저게 술주자죠. 그쵸? 그래서 약물을 알코올 용액에다가 약물을 그쵸? 알코올 용액 이런 데다가 담궈가지고 만든 유효 성분이 나오게 하는 거 주제. 뭐 인삼 우리가 좋아하는 인삼주 이런 거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산재 얘는 가루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재. 그래서 마른 약재를
굉장히 균등한 세말로 해서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시킨 거 산재가 되겠습니다. 평이, 산 뭐 이런 것들 소화제에 해당되는 거 산재죠. 네, 답은 그래서 5번. 35번 자연과 호흡하고 심신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시켜주는 거 네, 우리 양생으로 알고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하지에 석고붕대를 한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석고붕대를 한 직후에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한다. 네, 맞네요. 2번에 석고붕대 아래는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탄력 붕대로 감아준다 했는데 우리 석고붕대 아래쪽은 뭐 감각이나 아니면 혈액순환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말단 쪽은 좀 사지 끝을 노출시켜 놓죠. 네, 그래서 2번은 답이 안 되겠고 3번 석고붕대 부위를 하강시켜 부종을 예방한다 했는데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시키는 게 맞겠습니다. 사지의 말초 부분까지는 그래서 석고붕대를 감아주지 않고 사지 끝은 말초 이런 데는 노출시켜놔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감각은 있는지 만져서 감각은 있는지 움직여보세요.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해서 운동 모터는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초 부분 끝까지 석고붕대를 감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시켜 놓는다. 그 다음에 석고붕대를 한 촉에는 손끝이 저릴 수 있는 게 정상이라고 교육한다 했는데 저리고 이런 것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죠. 저린다는 건 피부가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청색증도 오고 통증도 생길 수 있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120도의 C에서 20에서 30분의 고온 고습을 이용하여 멸균시킬 수 있는 용품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20도에서 고온 고습을 이용한 멸균법. 고압, 그쵸, 증기 멸균이 해당이 되겠네요. 이거 할 수 있는 용품, 그쵸. 쇠로 된 것들, 스테인리스 제재들은 다 가능하고요. 면재질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스테인리스 곡반, 가운은 할 수 있고요. 2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고온, 고압 증기에 약하기 때문에 이온가스 돌려야 되죠. 유리 제품 이런 거는 그쵸. 건열에 멸균해야 되는 거고 고무 제품 이런 거 2호 드레싱 세트는 고온, 고압 증기 멸균 괜찮습니다. 종이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건열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 외과용 수술기구 이런 건 고온, 고압 증기 멸균 가능하고 연고도 그렇죠.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건열 그 다음에 내시경 기구 이런 것들은 그렇죠. 2호 가스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8번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미생물 전파 예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렇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2번 손 씻기 해당이 되겠네요. 39번 냉온요법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적응증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문제가 죄송하네요. 잘렸네요. 냉요법의 효과로 옳은 것이 맞겠네요. 그죠? 옳은 것은 냉요법의 효과로 옳은 거 나머지가 이게 다 그쵸. 혈관이 이완되고 온요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죠? 혈관이 이완되고 대사 활동이 증가되는 거, 그다음에 체온이 상승하고 온요법. 그다음에 근육 긴장도도 감소하고 이런 거 다 온요법에 해당이 되고요. 부종이 감소되는 게 이게 냉요법의 효과가 맞겠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목욕탕 갔을 때 생각해 보면 근육에 그쵸 이완이 되면서 근육 긴장도가 감소되고 혈관도 이완되죠.
냉요법은 혈관이 축소되고요. 그죠? 대사활동이 그러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대사활동도 잘 되고 체온도 올릴 수 있습니다. 3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정상적인 성인에 있어 활력 증상을 측정할 때 맥박 측정에서 가장 간편하고 쉽게 사용되는 동맥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맥박 측정할 때 우리 제일 먼저 어디서 해요? 그쵸? 요골동맥에서 측정하죠. 뭐 팔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요골, 척골 이렇게 있어요. 그쵸? 맥박이 여기 가까운 쪽에 있는 뼈 이름이 그쵸? 요골이고요. 안쪽에 있는 게 척골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요골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게 그쵸? 요골동맥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1번 간경화 환자가 피부가 노란색을 띠고 가렵다고 호소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거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자주 목욕시킨다 했는데 차가운 물이 아니라 그쵸 미온수 목욕해야 돼요. 미온수 차가운 목욕 아니고 가렵다고 할 때는 미온수 목욕이 적당하겠고 그다음에 뭐 자극적인 비누 이런 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2번 목욕 후 로션이나 오일 사용을 금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맞겠네요. 그다음에 상처가 나지 않게 손끝으로 긁게 하는데 손끝으로 긁으면 상처가 더 심해지고 더 가려움증이 더해지겠죠. 4번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게 한다. 이건 맞겠고요. 5번에 매콤하여 입맛이 당기는 음식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극적인 이런 음식보다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소량의 식사를 자주 섭취하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2번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여 저혈당이 나타날 때 효과적인 음식은 무엇인가? 당뇨 환자가 이렇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혈당 증상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발한, 그렇죠? 뭐 떨림, 손떨림, 그다음에 오한, 뭐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효과적으로 당을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 단순당입니다. 단순당.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그렇죠? 오렌지 주스, 그다음에 뭐 꿀물, 설탕물 이런 것들을 줘서 혈당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흡기에 의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호기에 의해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교환 과정인 호흡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 호흡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30초간 재서 2로 곱한다 했는데 이렇게 30초간 재서 2로 곱할 때는 규칙적인 경우고요. 불규칙할 때는 우리가 1분을 재야겠죠. 그래서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아동, 영아의 같은 경우에는 1분간 측정해야 돼. 1분간 측정. 2번 호흡을 측정할 것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는데 호흡 측정할 때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잰다라고 했어요. 의식하면 환자가 더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측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호흡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3번 맥박을 잰 후 손을 그대로 환자의 손목에 댄 채로 눈치 못 채게 하면서 호흡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4번 호흡이 불규칙한 경우는 그렇죠. 15초간 재서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1분간 측정한다. 운동을 한 직후에는 안정된 후에 그렇죠. 안정된 후 호흡수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44번 3일 된 신생아에게서 저발육, 반사반응 저하 등의 장애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해주는 검사 그렇습니다. 1번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보통 우리 정상아가 태어났을 때 생후 2일에서 7일경에 신생아의 그 발바닥, 발 뒤꿈치에서 우리가 체열을 해서 그 종이에다가 체열용 여과지 있죠. 거기에 그 둥글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다가 묻혀가지고 그걸 건조시킨 다음에 비닐에 넣어가지고 검사실에 보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유 시작하고 수유 시작 후 24시간 지난 후 보통
퇴원 전에 발바닥 뒤꿈치를 체열해가지고 검사하는 거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저발육, 반사반응 저하의 장애 이런 것들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이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손목, 발목 등의 드레싱을 고정할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모든 붕대법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사용하는 붕대. 답은 그쵸. 4번입니다. 4번 환행대. 네, 환행대 자체는 그렇죠. 처음 시작. 키워드가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사용하는 붕대법이다. 사용하는 붕대법. 1번은 팔자붕대. 관절 같은데. 1번은 팔자붕대 그림이고요. 관절.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2번은 되돌이 붕대법이네요. 그림 모양이 되돌이 붕대 회기대라고도 하고 말단. 말단에 이렇게 되돌아서 이렇게 감아줄 수 있게끔 붕대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절단 부위, 말단 절단 부위 사용하는 게 되돌이 붕대 회기대. 3번은 나선 붕대법이네요. 나선 붕대. 굵기가 비슷한 곳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4번은 환행대. 그 다음에 5번은 그렇죠. 나선 절전, 마디를 이렇게 딱딱 꺾어서 나선 절전대. 이거는 굵기가 확 바뀌는 종아리 같은데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6번 관찰 및 신체 사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명백한 징후인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 객관적인 자료, 누가 봐도 딱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와 주관적인 거는 내 스스로 아니면은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르면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면으로 우울하다,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식사 후에 가슴이 뻐근하다,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거에 해당이 되겠고, 그렇죠. 눈 주위와 다리에 부종이 심하다, 객관적으로 딱 봐도 부어 있는 게 보이는 거, 이게 객관적인 자료에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병원 화재 시 간호조무사가 대피시켜야 할 환자의 우선순위로 옳은 거 있습니다. 답은 그쵸? 4번입니다. 화재실 환자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실에 불이 난 곳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원계, 그 다음에 거동 가능한 사람, 그 다음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순으로 대피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8번 급성 신염으로 입원한 최 씨 부인은 전신 부종과 혈압 상승으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섭취량과 배설량의 균형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유 측정 시에 섭취량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약 복용 시 물 제외한다 했는데 제외하지 않고 그렇죠. 포함해야 합니다. 섭취량에 2번 위관으로 주입하는 물은 섭취량에서 제외한다 했는데 제외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3번 정맥으로 주입한 것은 모두 섭취량에 해당된다. 네, 맞네요. 4번 식사 시 마신 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되죠. 그 다음에 5번 신진대사에 의해 생기는 수분도 섭취량에 포함시킨다 했는데 이거는 섭취량에도 포함 안 되고 배설량에도 포함 안 되는 거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등산을 하다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를 이동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 부목을 대어주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주는 게 맞아요. 그죠? 답은 1번이 맞고요. 2번 부목을 대어주기 전에 우선 부러진 뼈를 맞춘다 했는데 억지로 뼈를 맞추지 않습니다. 3번 먼저 환부 쪽을 높인 다음 부목을 대어준다 했는데 부목 후에 높여주면 되겠어요. 부목 후에 높여주면 되고 4번 안전한 곳으로 환자를 옮긴 뒤에 부목을 대어준다 했는데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때문에 부목을 할 수 없는 경우 제외하고는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먼저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약물에 대한 보관 방법이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될 약품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우리 냉장 보관. 2에서 8도 정도의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약품 뭐가 있을까요? 네, 그쵸. 혈청. 그 다음에 인슐린. 그 다음에 뭐 예방용 백신. 그 다음에 검사용액. 뭐 PPD 테스트, PPD 용액, BCG 검사용액 이런 것들. BCG 검사용액 이런 것들이 냉장 보관해야 되니까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1번 침대에 오랜 기간 동안 누워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청골, 엉치뼈 부위에 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노인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거 했네요. 1번에 스펀지 폼 대어준다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피부에 가해지는 폼을 대주면 또 압력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적절한 거는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압 매트리스 있죠. 압력이 여기저기 이렇게 바뀌면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기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낫겠고요. 측이를 취해준다. 이건 맞네요. 그죠? 자세를 좀 바꿔줘서 엉치뼈 쪽이니까 그쪽에 압력이 덜 가해지게 해주는 거. 네, 맞겠습니다. 상부를 30도 정도 올려준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상부를 올려줘도 엉치뼈에 압력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체위가 안 되겠어요. 측이가 차라리 낫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로 소독해준다 했는데 이렇게 소독하기에는 상처가 생긴 이후에는 가능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적이니까 발적 때는 뭐 굳이 빨갛게 된 거기만 한 거라서 굳이 소독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5번에 냉찜질을 충분히 해준다 했는데 냉찜질 자체가 습기 같은 거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피부는 우리가 욕창을 예방하려면은 피부는 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도 막지 않겠고 어쨌든 냉찜질 자체가 차가운 걸 갖다 대면은 혈관이 수축해요. 그죠?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허혈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피가 안 돌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50대 중반의 직장인 J씨는 수술 전날 저녁 10시부터 금식 MPO 시행되었다. 환자 J씨에게 금식을 시키는 이유로 옳은 거. 수술 전날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 1번 마취나 수술 중에 구토물이 기도로 흡인될 우려가 있다. 맞죠? 그죠?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토했다가 음식물이나 아니면은 뭐 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간호로 옳은 거였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침대에 있고 휠체어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휠체어를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하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놓으면 그렇죠?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갈 거라서 그렇죠. 왼쪽 손을 지지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니까 왼쪽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겠죠. 휠체어를.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휠체어를 갖다 놓는 게 맞고 1번에 무릎으로 대상자의 왼쪽 무릎 지지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틀렸어요.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을 지지하는 게 맞겠고 침대에서 이동 시 다리를 먼저 늘어뜨린다. 2번은 답이 맞겠네요. 3번 벗기 편한 슬리퍼. 벗기 편한 거, 이거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끄럼 방지 신발이 맞겠고. 4번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등을 잡아준다라고 했는데, 뒤에서 등을 잡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밑으로 우리가, 그쵸, 옮기려고 간호사 손을 쓱 넣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침대에서 휠체어 쪽으로 쓱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의자 깊숙이 이렇게 등 뒤에서 잡아서, 앉힐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4번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을 경우 간호조무사의 행동으로 옳은 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1번처럼 얘기하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55번 동정맥류, 동정맥 새끼를 통해 혈액투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동정맥류 하면은 우리가 혈액투석할 때 사용하는 혈관인데요. 네, 이것 자체가 네, 동정맥이니까 동맥과 그렇죠? 동맥과 정맥을 인위적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네, 연결을 해준 겁니다. 연결. 그래서 정맥이 동맥처럼 엄청 압력도 세지면서 커져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좀 증가시켜서 투석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정맥류를 통해서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데 이 동정맥류는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중히 다뤄야 돼요. 1번에 보면 꼭 끼는 옷을 입는다 있는데 이런 조이는 옷 안 돼요. 그렇죠? 조이는 옷 안 돼요. 안 돼. 혈액순환 잘 안 되겠죠. 시계, 팔찌,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돼요. 안 돼. 팔찌 착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투석액은 반드시 증류수 사용한다 했는데 멸균액이어야 합니다. 멸균액. 그 다음에 3번에 동정맥류에서도 혈압이나 체열 가능하다 했는데 안 되죠. 안 되죠. 혈압 안 되고요. 체열 안 되고요. 체열 안 돼요. 정맥 주사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쪽 팔로는. 그래서 압력이나 이렇게 손상을 주는 거 안 돼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손상을 줘서 폐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혈관 손상을 줘서 폐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치료 중 오심 구토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석 후의 혈압을 측정해서 140, 90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했는데 투석 후가 아니라 투석 전에 혈압이 140에 90 이하로 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또 혈압을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한 A씨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A씨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어요.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 확인한다. 이건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1주까지는 무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1주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4주에서 6주간 우리가 무거운 물건, 손 수술한 거니까 물건을 들거나 무리한 일 하지 않아요. 무리한 일 하지 않고 수술 후 한 달 뒤부터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한다 했는데 수근관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한 달 뒤가 아니라 그렇죠. 수술 직후부터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요. 4번 팔에 부목을 대어주고 수술한 팔을 하강이 아니라 붙지 않도록 상승시킨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상승시킨다.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는 덤물 찜질이 아니라 보통 얼음 찜질 하게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신체 역학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 근육 이용한다 했는데 허리 근육보다는 우리 코어 근육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나 배 근육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게 코어 근육 이용하는 게 좋고요. 2번 물건을 옮기기 전에 날숨을 쉬게 한다. 이건 맞지 않고요. 3번 무게중심점을 기저면에서 멀리 하도록 한다 했는데 기저면 자체가 우리 몸이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지탱하는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저면이 넓을수록 좀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점이라는 건 우리 신체에서 무게 중심점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저면에서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까이 해서 신체 안정을 좀 증가시키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답이 안 되겠고요. 중력에 맞서서 일을 하도록 한다 했는데 중력에 맞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맞서서 중력에 맞서서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물건을 그냥 밀고 끌고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힘이 덜 들어요. 그죠? 그래서 중력에 맞서서 일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일어난다 했는데 그쵸, 맞습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맞겠죠.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정상 성인의 평균 혈압은 120에 80이다. 정상 성인에게 혈압을 측정할 때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 대퇴동맥에서 제도로 간다 했는데 우리 혈압 잴 때 그쵸? 상완동맥에서 혈압을 재게 되고요. 2번 커프의 넓이가 상박의 3분의 2 정도 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3번 같은 부위에서 다시 잴 때는 20초에서 30초 후에 제도로 간다 했는데 그쵸. 20초는 너무 짧아요. 그죠? 보통 뭐 2에서 5분 뒤에 다시 안정한 다음에 재게 되겠고요. 4번 환자의 팔을 심장보다 아래쪽이 아니라 그쵸. 같은 높이. 네, 같은 높이가 맞겠고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 커프를 팔에 감도록 한다 했는데 공기를 채운 게 아니라 공기를 뺀 상태에서 커프를 감아야 돼요. 팔꿈치에서 2cm에서 한 5cm 위로 감대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게끔 감으면 되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손목에 출혈이 있을 경우 출혈 부위 압박과 그 위치로 옳은 거 했습니다. 답은 그쵸 3번입니다. 3번. 출혈 부위, 바로 출혈 부위. 출혈 부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딱 직접적으로 압박하면 되고요. 압박하면서 그다음에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하는 그림.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0번 전신마취로 5시간 동안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옳은 거 전신마취하고 나서 올 수 있는 합병증 그쵸? 무기폐 폐렴이 해당되겠네요. 3번이고요. 그래서 전신마취를 하고 나면 우리가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간호, 기침, 그쵸? 심호흡 이런 것들도 다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수술 후에 이렇게 허탈된 폐를 우리가 팽창시키기 위해서 그쵸? 기침이나 심호흡 시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위 변경 이렇게 하는 거, 정맥 우렬되는 거 방지하고 정맥이 우렬되는 거 방지하면서 호흡기계 또 합병증 이런 거 예방할 수 있겠고요. 합병증 예방하고 그 다음에 사지 운동도 하고 조기 보행, 조기 이상, 사지 운동 네, 이런 거 혈전, 정맥염 같은 우리 순환계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사지 운동하면 소화기에 가스가 차는 것도 좀 덜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전신마취 후에 수술 후에 간호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무기폐 폐렴 이런 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병원성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사용한 주사 바늘은 뚜껑을 반드시 씌워서 버린다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뚜껑 씌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번 오염이 의심스러운 약물이나 소독제는 멸균을 사용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버려야 됩니다. 그죠? 3번 환자 간호시마다 장갑을 바꿀 필요는 없다 했는데 교체해야겠죠. 4번 손에 혈액이 묻었을 경우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내야겠습니다. 5번 환자 접촉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네,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2번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체온을 높이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핫팩 적용이 금지되는 환자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충수염증, 돌기염 환자, 맞네요. 그죠? 1번은 맞고요. 이런 염증, 그 다음에 뭐 원인 모를 복통, 그 다음에 뭐 환웅을 지연시켜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감각장애, 피부장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핫팩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핫팩. 네, 금기. 뭐 순환장애도 개방상처 순환장애, 네, 개방상처 이런 것들도 안 되겠어요. 네, 순환장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핫백을 대게 될 경우에는 혈관이 확장되잖아요, 그죠?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류가 증가돼요. 이렇게 혈류가 증가되는데 순환장애니까 혈액이 잘 돌지 못하고 이렇게 부담이 더 될 수 있습니다. 네, 염증 같은 경우에는 핫백을 댐으로 인해서 염증이 확 퍼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충수돌기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더 번지면서 이렇게 복막염으로 빵 하고 터져가지고 충수가 복막염으로 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핫백 금기입니다. 금기. 네, 답은 1번입니다. 63번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환자에게 특별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측이를 취하는 근거로 옳은 거 했네요. 그렇죠? 네, 측이 옆으로 돌아 눕게 하는 이유, 구강간호를 할 때 왜 그럴까요? 네,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상반신을 약간 올려줘서 이렇게 액체 같은 거, 네, 폐로 흘러 들어가는 거, 폐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폐흡인 예방, 액체의 흡인 예방. 네, 기도로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구강간호할 때 측이 취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침대에 안정 중인 환자에게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운동으로 네, 옳은 것은 침대에 안정 중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못 움직이는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침대 안에서 우리가 관절을 못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을 움직여서 근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할 수 있는 등장성 운동 맞겠습니다. 답은 1번이 해당됩니다. 65번 앞을 똑바로 보는 자세에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목의 관절 움직임으로 옳은 거 했네요. 네, 앞을 똑바로 보는 자세. 네, 앞을 네, 똑바로 보는 자세. 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에서 네, 턱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면 목의 관절 운동이 이렇게 굽어지겠네요. 앞으로 인사하듯이 이렇게 굽어지겠죠. 각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니까 굴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6번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 침대 변기 적용 시 간호 내용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 변기를 대어주는 금기가 아니라면 침대 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준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편하게 변기를 대고 볼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괜찮겠네요. 그죠? 1번 맞고요. 2번 변기에 납작하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발 쪽으로 향하게 되어준다 했는데 발 쪽이 아니라 네. 엉덩이 쪽이 맞겠어요. 엉덩이, 그리고 변기에 높은 부분이 있죠. 변기의 높은 부분이 침대 발치 쪽으로 발치로 향하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변기를 생각해 보면 좀 납작하긴 하지만 약간 그래도 이렇게 위가 올라오는 쪽이 있어요. 변기가. 그래서 이렇게 둥글고 납작한 부분은 엉덩이 부분으로 가는 게 맞겠고, 이렇게 조금 높은 부분이 침대 발치 앞쪽으로 향하게 해서 안 보이게 좀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겠다. 3번 변기를 대어준 후 양쪽 침대 양간을 내려준다 했는데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낙상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은 항상 올려준다. 그 다음에 환자에게 가능하면 변기는 차갑게 해서 대준다 했는데 차가운 게 아니라 항문 이완을 위해서 수월하게 보게 하려면은 그쵸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변기는 따뜻하게. 그 다음에 변기를 만져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쪽 면만을 만진다 했는데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만지는 게 위생상 바깥면을 만지도록 한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위관을 이용하여 영양액을 공급하는 위관에 30cc 정도의 물을 주입하는 목적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30에서 보통 우리가 위관 영양 끝난 다음에 60cc 정도 이렇게 물을 주입하는 목적은 그렇죠.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관 개방성 유지 위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8번 붕대를 고정하기 위해 시작과 끝맺음에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우리 그림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부분을 여러 번 겹쳐서 감는 방법 그렇습니다. 답은 2번 환행대 해당되겠습니다. 69번 왼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보행기를 이용하여 걷는 순서로 옳은 거 했네요. 네, 보행기. 근데 왼쪽 다리가 불편하대요. 그죠? 그리고 보행기를 사용할 거고 보행기 사용할 때 우리가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 있고요. 양쪽 다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불편한 쪽이랑 보행기랑 같이 쓱 하면서 지지하면서 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그쵸 5번 보행기와 왼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같이 쓱 밀고 오른쪽 다리를 밀고 나가는 방법 얘가 맞겠고 만약에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행기 쓱 밀고 발 나아가고 그 다음 발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70번 10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성 환자에게 단순 도뇨를 시행할 때 적절한 환자의 체위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쵸. 여성 환자에게 우리가 단순 도뇨 시행할 때 적절한 체위, 배횡, 와이. 남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남성. 그쵸. 앙, 와, 이가 적절하겠고요. 여자는 회음부가 드러나는 배횡, 와이가 맞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